안녕하세요. 목적어입니다. 우리는 고교물 1 그 가운데서 두 번째 단원 물질과 전자기장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죠. 물질과 전자기장 그 단원 가운데 두 번째 물질의 구조와 성질에 대해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는 원자의 구조와 에너지 띠이론, 그러니까 물질의 전도성에 대해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PM 접합과 반도체 소자에 대해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시간에서 우리는 전기 전도도 성질에 따라서 물질을 도체와 절연체 그리고 반도체로 분류한다고 배웠습니다. 반도체에 속하는 탄소와 저마늄, 실리콘과 같은 순수한 원소들은 당연히 좋은 전도체는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라고 이제 분류가 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순수한 반도체에 불순물을 결합시켜서 전자산업에 필요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반도체 중에 한 가지 형태인 N형 반도체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순수한 반도체에 어떤 물질을 첨가하느냐에 따라서 전하 나르게가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에 인과 비소를 첨가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리콘은 주기율표에서 14족 원소입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가 14고 실리콘은 우리말로 규소라고도 합니다. 실리콘의 최외곽 전자 수는 4개인데요.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 실리콘 원자 맨 바깥쪽에는 전자가 4개 있다는 소리입니다. 실리콘이 고체 상태에서 결합할 때는 이웃 원자와 전자를 공유하고 있어서 그때는 최외곽 전자가 8개가 됩니다. 왜 8개가 되냐면 전자구에도 들어설 수 있는 전자수는 최대 8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최외곽 전자에서 외곽 전자 수소와 헬륨은 최외곽 전자수가 각각 1개, 2개 이렇게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원소들은 최외곽 전자가 최대한 8개입니다. 최대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8개가 됩니다. 그래서 실리콘에 비소를 첨가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소는 원자 번호가 33번이고요. 그 다음에 15족 원소입니다. 15족 원소라서 비소의 최외곽 전자수는 5개입니다. 5개의 전자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있냐면은 5개 가운데 4개는 실리콘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1개는 실리콘 이온에 약하게 결합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이온에 약하게 결합된 전자는 거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요. 반도체에 특정한 원자를 첨가하는 것을 도핑이라고 하는데 도핑에 의해 전도 전자를 만들어 넣음으로써 순수한 실리콘보다 더 좋은 도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소 전자를 주계라고 하는데 비소 원자는 전자를 쉽게 전도띠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상온에서 주계 원자가 제공한 전자는 모두 전도띠에 있습니다. 전도띠가 뭐냐면요, 원자가 띠 위에 있는 에너지 띠를 우리는 전도띠라고 말합니다. 주계 원자를 첨가하여 전도띠의 전자 개수를 많이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불순물을 첨가하는 도핑을 통해서 만들어진 반도체는 크게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요. N형 반도체는 도핑으로 여분의 전자가 존재하는 반도체를 말하고 영어로는 네거티브 타입 세마이 컨덕터라고 합니다. N형 반도체에서 N형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거티브 타입을 말하죠. 음전화인 전자로 전기 전도도가 좋아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N형 반도체는 전하 나르게가 음전화인데 원자에서 음전화는 바로 전자를 말하죠. N형 반도체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불순물은 주기율표에서 15족 원소들인데요. 15족 원소는 최외곽 전자가 5개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비소를 봤을 때 비소에서의 최외곽 전자가 5개였죠. 도핑에 사용되는 15족 원소에 속하는 원소는 원자 번호 33인
비소 위에도 원자번호 15번인 인, 원자번호 51번인 안티모니가 있습니다. 원자번호 51번인 안티모니는 책에 있는 것처럼 안티몬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P형 반도체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실리콘의 13족 원소인 갈륨을 불순물로 첨가하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13족 원소인 갈륨을 실리콘에 소량 첨가하면 4개의 이웃한 원자와 공유 결합을 합니다. 갈륨과 실리콘 결합에는 한 개의 비어있는 양공이 존재하는 셈이죠. 양공이 뭐냐면은 이제 전자에 반대되는, 대칭되는 개념인데, 실질적으로 어떤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전하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플러스 전하를 띤 성질을 띠고 있는 것을 양공이라고 합니다. 또 책에 따라서는 전공이라고도 하고요. 실리콘 결합에 참여하던 전자가 에너지를 얻으면 양공을 메우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 결합에 의해서 양공이 형성되는데, 전자가 이동하게 되면은 전자에 있던 자리가 빈자리가 되잖아요. 근데 전자는 마이너스 전하인데, 그 마이너스 전하가 이동하게 되니까 이제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생겨난 빈자리는 이제 상대적으로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는 양공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른 결합에 있던 전자도 새롭게 형성된 양공을 채우기 위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 내부에서 양공이 이동하면 실제는 양공을 메우기 위해 전자가 이동하는 게 되죠. 실리콘에 소량의 갈륨을 첨가하면 전도 양공이 만들어져서 실리콘보다 더 좋은 전도체 성질을 띠게 됩니다. 갈륨 원자는 양공을 메우기 위해 이웃한 결합에 참여한 전자, 바로 원자가 띠 안에 있는 전자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서 우리는 이걸 받계라고 합니다. 받계 원자를 도핑한 반도체를 우리는 P형 반도체라고 하는데요. P형의 P는 여기 있는 것처럼 포지티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음전하가 아닌 양전하, 즉 양공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죠. 실제는 전자가 움직이는 건데, 전자가 움직이면 마치 양전하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서 우리는 이걸 P형 반도체라고 합니다. 도핑에 사용되는 원소는 원자번호 5번인 붕소, 그리고 원자번호 13번인 알루미늄, 31번인 갈륨, 49번인 인듐으로 모두 13족 원소에 속합니다. N형 반도체는 15족 원소를 불순물로 첨가했는데, P형 반도체에서는 14족 원소를 불순물로 첨가하고 있는 거죠. 현대생활에서 반도체는 널리 쓰이고 있죠. 전자제품에서 반도체가 쓰이지 않는 것이 거의 없다가 아니라 아예 없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기계제품에도 기계 동작을 제어하기 위해서 반도체가 이용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의 경우도 처음 자동차가 개발되었을 때, 또 처음뿐만 아니라 몇십 년 전, 한 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자동차는 순전히 기계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이제 사용될 곳이 없었는데, 요즘은 반도체 없는 자동차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죠. 전기차인 테슬라 같은 경우는 아예 반도체 자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반도체가 우리 현대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수많은 쓰임새 가운데서 PN 접합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N 접합 다이오드는 말 그대로 P형 반도체와 N형 반도체를 결합해서 만든 다이오드를 말합니다. 한쪽 방향으로는 전류를 흘려보내지만 반대 방향으로는 전류를 흐르지 않게 하는 반도체 소자이죠. 순방향으로 전류를 걸어주면 P형 반도체의 양공을 메우기 위해 N형 반도체의 전자가 이동을 합니다. 이때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게 되죠. 플러스 성질을 띤 양공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동하면 전류가 흐르는데, 역방향으로 전류를 걸어주면요, 전자는 양공에 있는 P형 반도체가 아닌 반대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지만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이죠. 전자가 P형 반도체로 넘어가지 않으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PN 접합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의 전류에 대해서는 닫힌 스위치 역할을 하고요. 다른 쪽 방향에 대해서는 열린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다이오드의 정류작용이라고도 하죠. 전지의 플러스 극 단자는 P형 쪽에, 마이너스 극 단자는 N형 쪽에 연결하는 것을 순방향 전압 연결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면은 연결하기 전보다 P형은 더욱 양성을 띠고 N형은 더욱 음성을 띠게 되어 양쪽의 전하 나르기가 접촉면을 통해 이동하게 되죠. 즉 순방향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역방향 전압 연결은 전지의 마이너스 극 단자는 PN 접합의 P형 쪽에 연결하고 플러스 극 단자는 N형 쪽에 연결을 합니다. 이 경우 P형 반도체 속의 양공은 전지의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고 N형 반도체 속 전자는 전지의 플러스 극 쪽으로 끌어당겨집니다. 양공과 전자는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끌어당겨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접합면을 가로지르는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발광 다이오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LED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웬만한 전자기기에는 이제 LED가 들어가고 있어서 LED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LED가 무슨 뜻이냐면 발광 다이오드의 영어 첫 글자를 따온 말인데 빛을 내는 다이오드라는 소리입니다. 전자기기 숫자판에 나오는 숫자는 액정을 통해서 이게 표시하기도 하는데 LED를 통해서 숫자나 문자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게 흔히 LCD라고 부르는 또 액정이라고도 부르는데 그 액정을 통해서 숫자나 문자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LED를 통해서 숫자나 문자를 표시한 겁니다. 그저 숫자뿐만 아니라 엘리베이터 문을 제어하는 센서나 TV 리모컨에서 적외선이 사용되는데요. 그 적외선은 PN 접합으로 만든 발광 다이오드에서, 즉 PN 접합으로 만든 LED에서 나온 빛을 이용하게 됩니다. 반도체에서 전도띠 바닥에 있는 전자가 원자띠 꼭대기에 있는 양공으로 떨어지면 전자는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낮은 상태로 이동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높은 에너지 상태에서 낮은 에너지 상태로 내려가면서 그 에너지 차이만큼 에너지를 밖으로 내놓게 되는데 그 에너지 차이를 전도띠와 원자가띠 사이 띠틈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대개 원자의 진동 열 에너지로 소모가 되는데요. 갈륨, 비소와 같은 이제 일부 반도체에서는 띠틈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그냥 소모해서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띠틈에 해당하는 진동수의 빛을 방출합니다. 즉, 그 띠틈의 에너지만큼의 에너지를 내는 진동수의 빛을 방출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갈륨이나 비소와 같은 이제 이러한 반도체는 그러니까 빛 에너지를 내는 거죠. 이제 열 에너지로 이렇게 소모하는 게 아니라 빛을 내는 빛 에너지를 이제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 E는 진동수에 비례하고요. 이 식을 정리하면은 진동수 F의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E는 하 곱하기 F인데 하를 저기 2로 옮기게 되면 진동수 F는 하분의 2G가 되죠. 여기서 F는 진동속 또는 주파수라고 하고요. 하는 플랑크 상수로 하라고 읽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거 H라고 안 읽고 하라고 읽냐면요. 영어의 H는 독일어에서는 하라고 읽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학교에서는 이것을 하라고 읽는지 아니면 그냥 영어식으로 H라고 읽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이제 화학 시간과 생물 시간에서 산성과 염기성 농도를 말해주는 pH를 말할 때 선생님에 따라서는 이것을 pH라고 하는 선생님도 있었고요. 어떤 선생님은 이것을 폐하라고도 했습니다. 왜 폐하냐면 이제 독일어식으로 독일 알파벳을 읽으면
P는 패고 그 다음에 H는 하거든요. 이제 H를 이제 하루, 독일어식으로 하루 읽는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요. 다시 이거 F는 하분의 2G로 돌아가서 일부 반도체에서 방출되는 빛 에너지를 플랑크 상수 하로 나누면 우리는 진동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식에 나와 있죠. 이때 방출되는 빛이 일상생활에서 쓸 정도가 되려면은요, 당연히 이제 전류가 많이 흘러야 되겠고 또 전자가 많이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양공으로 이동을 해야만, 많은 전자가 양공으로 이동해야만 이제 우리는 충분한 조명으로 쓸 수 있는 충분한 빛을 얻을 수가 있겠죠. 발광 다이오드, 즉 LED를 사용하는 물질은 많은 수의 전자가 전도띠에 있고 그 많은 전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수많은 양공이 원자과 띠에 있는 반도체 물질이 필요해집니다. 이런 특성을 갖는 소자는 강하게 도핑한 PN 접합에 강한 순방향 전압을 가해서 얻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소자로 흐르는 전류가 N형 쪽에는 전자를 공급하고 P형 쪽에는 양공을 공급하게 됩니다. 도핑이 강하고 전류가 충분히 클 때는요, N형 쪽에 있는 많은 전자와 P형 쪽에 있는 많은 양공이 매우 가까이 있게 돼서 이 영역에서 전자와 양공 재결합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전자와 양공 수가 많게 되면 이제 그만큼 많은 빛이 발생하게 되겠죠. 적절하게 배열된 PN 접합에 전류를 흘려주면 빛이 발생하는데, 반대로 적절하게 배열된 PN 접합에 빛을 비추면 전류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전류를 흘려주면 그만큼 어떤 띠틈에 해당하는 빛이 발생하는데, 반대로 이제 빛을 비추게 되면 전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TV 리모컨을 누르면은 그 안에 LED 소자에서 적외선에 해당하는 빛이 나오거든요. 그 빛을 TV 안에서 신호를 받는 소자를 우리는 광다이오드라고 하는데, 이 광다이오드가 적외선 빛을 받으면 신호를 증폭해서 채널을 바꾸거나 소리 크기를 조절하는 등 전기 신호로 이제 빛 에너지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미술 시간에 빛의 삼원색, 색의 삼원색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RGB 컬러, 즉 빛의 삼원색을 이용하고 이제 어떤 인쇄물을 컬러로 찍어낼 때 이제 컬러 프린터의 잉크 카트리지는 이제 CMYK라는 네 가지 카트리지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컴퓨터 모니터의 RGB 컬러는 이제 빛의 삼원색이고, 프린트에 있는 잉크 카트리지 CMYK는 이제 색의 삼원색과 그 다음에 검정색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모니터의 RGB 컬러는 이제 빛의 삼원색을 말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빛의 삼원색 RGB, 즉 빨강색, G, 녹색, 그다음에 B, 파란색, 이 세 가지 빛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모니터의 RGB 컬러 이 세 가지만 이제 색이 있는 거죠. 기본색이 있던 거죠. 그러면 LED로도 모든 색을 이제 구현할 수 있을까요? 물론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전광판이나 LED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세상에는 거의 모든 색깔을 이제 구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빨간색 LED와 녹색 LED는 비교적 빨리 개발이 됐는데, 파란색 LED는 개발이 더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파란색 LED 없이 빨간색 LED와 녹색 LED 가지고서 이제 필요한 전광판에서 이제 필요한 이제 문자나 숫자를 표시를 했는데, 파란색이 없다 보니까 그때 발생하는 이제 나오는 색은 좀 불구슬한, 그러니까 주황색 톤의 이제 문자나 글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좀 당연히 자연스럽지 못했죠. 근데 어느 때부턴가 이제 파란색 LED를 사용하면서 이제 LED로 자연스러운 색상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의 발달로 값싼 파란색 LED가 이제 개발이 된 건지 아니면은 생활 수준이 높아져 가지고 그 정도 가격은 이제 충분히 감당한 건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RGB 이 세 가지 색 LED가 이제 모두 개발돼서 자연스러운 색상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러면 반도체를 이용하는 것 중에 이제 트랜지스터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지스터에 대해서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기술 시간이나 공업 시간에 이제 배웠을 것 같은데요. 지금 여학생들도 이제 기술 시간에 트랜지스터에 대해 배웠을지 모르겠네요. 트랜지스터 하면 연상되는 게 트랜지스터 라디오가 있는데, 이것은 옛날에 진공관으로 라디오나 이제 뭐 앰프 같은 거를 만들었는데, 진공관 대신에 반도체인 트랜지스터로 이제 만든 걸 말합니다. 트랜지스터 라디오는 진공관 라디오를 대신한 반도체 트랜지스터라는 반도체를 이용한 라디오가 되겠죠.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뭐냐면요, 베이스라는 중간 부분을 공유한 두 다이오드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반도체 소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이스 양옆에 베이스와 다른 반도체를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트랜지스터는 두껍게 도핑한 두 조각의 같은 형의 반도체와 반대의 극성으로 도핑한 얇은 조각의 반도체를 결합해서 만듭니다. 트랜지스터는 PNP 접합과 NPN 접합 두 가지가 있는데, 도핑하는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PNP 접합, NPN 접합으로 나누게 됩니다. PNP 접합은 두 개의 P형 반도체가 있고 그 중간에 N형 반도체를 샌드위치처럼 끼워 넣은 거고요. NPN 접합은 N형 반도체 중간에 P형 반도체를 끼워 넣은 겁니다. PNP 트랜지스터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PNP 트랜지스터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 구조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트랜지스터는 베이스 양옆에 반도체를 붙여놓은 거라고 했죠. 각각 부분에 대해 우리는 이미터, 베이스, 컬렉터라고 부릅니다. 왼쪽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오른쪽 회로에 있는 저항에 전류가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여기서는 이제 IC로만 되어 있고 저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는데요. 이 오른쪽 IC라고 되는데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회로에 전류가 흐르지 않으면 오른쪽 회로에 있는 저항에는 전류가 거의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베이스와 컬렉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역방향이기 때문이거든요. 오른쪽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 베이스의 전자가 오른쪽 회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고 컬렉터의 양곡은 마이너스 극, 저항 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미터와 베이스 사이에 순방향 전압이 걸리면 이미터에서 베이스로 이동하는 많은 양공이 아주 얇게 도피된 베이스를 관통하여 컬렉터로 흐르면서 저항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됩니다. 컬렉터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이미터 회로에서 나오는 전류에 의해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또 컬렉터 회로에 걸어둔 전압 VC로 이미터 회로에 걸어둔 전압 VE에 비해 훨씬 크게 하면요, 저항 아래서 얻어지는 전력을 크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물질의 구조와 성질 가운데 세 번째 소단은 PN 접합과 반도체 소자에 대해 함께 공부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신소재에 대해 함께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